시즌2 마지막 상영작은 바로 케빈에 대하여입니다. 16살 되던 즈음에 학교에서 대량학살 범죄를 저지른 케빈의 엄마인 에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회상해보는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죠. 자, 영화 케빈에 대하여가 미국의 동명 소설이죠.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케빈에 대하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린 램지 감독이 주목한 건요. 바로 이 소설이 모성의 금기를 깨뜨렸기 때문이래요. 그 모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가 갖는 본능적 사랑이거든요. 본능. 근데 과연 모성애를 본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에바를 비난하는데 Sorry. 케빈이 이렇게 된데 그게 과연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엄마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 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에서는 에바의 기억을 따라 과거부터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에바와 케빈의 모습을 다시 짚어볼 예정인데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에바는 케빈과 처음 만났던 날을 돌아봅니다. 아우. 표정에서 느껴져. The day's almost over. Don't pick him up. Please don't pick him up. I just put him down, Franklin. Hi. Hi. There he is. It's all right. You think I'm exaggerating? You just have to rock him a little bit. There's my little dude. 신생아인 케빈을 돌보면서 에바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죠. 에바가 도무지 달랠 수 없는 케빈의 울음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잠든 케빈 옆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던 에바의 모습에서 그냥 누가 봐도 지침이 여실히 느껴졌어요. 근데 저 이제 과정을 보면 네. 분명히 그 지쳐서 잠든 에바가 아이 깨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프랭클린이 그 말을 무시하고 또 아이를 깨우는 모습? Please don't pick him up. I just put him down, Franklin. Hi. There he is. It's all right. 그 말이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아이를 재웠던 에바가 듣기에는 케빈을 재우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기 대사 중에 내가 과장하는 거 같냐고 이제 에바가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게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에바는 케빈이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크고 유난스럽게 운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에바가 케빈의 울음을 공사장 소음 속에서 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과연 에바가 과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케빈이 좀 유난스럽게 우는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음악 감독님께서 직접 분석을 해주신 케빈 울음소리의 진실. 우선 예고편처럼 한 줄 평을 말씀드릴게요. 에바가 느끼는 고통은 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사운드의 톤 앤 매너의 문제다. 톤앤 매너. 케빈의 울음과 공사장 소음을 비교 분석한 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소리가 단순히 뭐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 높낮이, 음색까지 그 소리의 3요소가 어우러져서 뭐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따뜻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전하는데 이 케빈 울음소리를 보시면 음역대 차이가 좀 크죠? 그 2000Hz 대역이 좀 부각되어 있어요. 위에가.
반면 네, 이 공사장 소리는 그에 비해서는 좀 편차가 좀 비교적 단조로운. 자, 그러면 우리 유지태 배우님은 우리 음악 감독님의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케빈에 대하여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영화를 봤다가 네. 결혼한 후에 이 영화를 접하게 되니까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 음역대가 높아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복식 예. 배로 우나요? 네, 애들은 복식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흉식 그리고 이제 목으로 숨을 쉬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나요? 네, 올라와요 호흡이. 그래서 보통의 엄마들이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저 2000대 음역대를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공사장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에바가 진짜 나쁜 엄마다. 어떻게 공사장에서 안도를 찾을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사장 소리는 에바한테 그냥 소리인데 이제 케빈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좀 괴롭고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소음으로 들려서 차라리 이제 공사장 소리가 에바에게는 더 그나마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소리와 소음의 차이. 네. 자, 에바의 본격적인 육아는 이제 시작입니다. 유단스레 울던 케빈은 또래보단 늦었지만 말문을 트기 시작하는데요. 에바는 케빈이 자라기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에바는 과거 자유롭게 여행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을 보곤 낯선 새 집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죠. These squiggly squares of paper, they're dumb. Everybody needs a room of their own. You have your room. This is Mama's room. They're dumb. Kevin? 음악도 너무 뭔가 긴장돼. 맞아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He says he's really sorry. And that he was only trying to help make it special. 마지막으로 벽에 마스크 하나를 딱 걸고 고개를 끄덕이는 에바의 모습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케빈의 평은 냉정했죠. 네. 구불구불한 선이네. 하나도 안 예쁘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케빈은 저 방을 막 꾸미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저 씬에서 좀 결정적인 단어가 엄마만의 공간이란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케빈한테는 엄마가 자기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공간이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공간을 갖는다라기보다 나를 배제한다라는 그렇죠. 게 네. 더 크구나. 그러니까 여기랑 이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이 내가 더 행복했고 나는 프랑스에 가고 싶고 He was happy before little Kevin came along. You know that? Now Mommy wakes up every morning and wishes she was in France. 마치 본인 불행의 씨앗이 캐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걸로 느껴졌고 저 말을 말로는 알아듣지 못했을 수 있지만 엄마의 거부를 온몸으로 학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지도로 도배된 저 방안을 보면서 케빈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수 있죠. 또 시종일 가면 굉장히 좀 분노나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짓잖아요. 그래, 맞아. 엄마를 엄청나게 갈구하는 게 느껴져요. 엄마라는 대상. 그래서 엄마한테 저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의 세계를 좀 그려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감으로 칠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란 마음의 맞아. 표현이라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맞아. 애가 장난을 친다는 건 좀 관심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에바가 적대감으로 해석을 하니까 바로 에바도 그 장난감 총을 밟아서 부서뜨리는 폭력,
파괴로 또 응수를 하잖아요. 그 결국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눈앞에서 이제 배운 셈이죠.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 또 케빈도 저렇게 폭력과 파괴로 응수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치. 네, 케빈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에바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소파에 누워서 입술만 연신 뜯고 있고, 근데 그런 에바에게 프랭클린이 다가와서 미안하다라는 케빈의 말을 전합니다. 네.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아빠를 통해서 전했을까요? 보면 케빈이 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그 본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나 아니면 어른의 행동, 표정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프랭클린을 좀 이용하려고 하지 않나. 이용한다. 케빈이 프랭클린 대하는 거하고 에바 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Hey guys! Hey, Dad, how's work? Taking any cool pictures? 상호작용이 원만하진 않지만 네. 케빈은 확실히 엄마의 사랑을 갈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을 꼭 좋아한다기보다는 에바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본인이 다루기 조금 더 쉬운 상대? 프랭클린을 조종하기가 더 쉽다. 좀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커가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관계가 나아지기는커녕 에바의 고민만 더 깊어가는데요. 배변을 가릴 나이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케빈과 에바는 또 다른 전쟁을 치릅니다. There. You can add that together since you think you're so smart. 야, 어쩐구나. You enjoying yourself? Was very, very wrong. And she's so sorry. What happened? I broke my arm. Mama went to get wipes. I fell off the changing table onto my dump truck. Mom took me 아빠한테 to 막 the 일러봐 doctor 줄 줄 real 알았는데 거짓말. Franklin. 에바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야. 저건 또 무슨 꿍꿍일까. 신뢰가 안 가고. 에바가 받았을 스트레스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맞진 않아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아들을 저렇게 밀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결국 아들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네. 보면 애가 다친 걸 보고 에바도 사실 당황했어. 케빈이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사실 에바는 구속됐을 거예요.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근데 오히려 프랭클린한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팔 다친 경위를 거짓말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에바가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묵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와서 배변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얘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엄마의 결점을 감춰줌으로써 에바의 약점을 잡은 거죠 지금. 야. 그래서 차 안에서 에바가 뭐 케빈이 요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깁스한 팔을 쓱 만지는 장면이 있어. Honey, do you mind if I stop off at the store? I want to go home. It's just that I need to pick up. Home it is. 그게 조종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에바의 죄책감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케빈은 자기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조종하고 약점을 잡아야만 에바가 나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케빈이 커서 그 장면을 기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한 일 중에 정직한 일이라고. Do you remember how you got that? Most honest thing you ever did. 그러니까 케빈은 이미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케빈에 대한 에바의 스트레스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유심히 보던 케빈이 볼록 불러있는 엄마의 배를 지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징조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Mom's fat. Well, haven't you ever wished you had somebody else around to play with? No. You might like it. What if I don't like it? Then you get used to it. Just because you're used to something doesn't mean you like it. You're used to me. Yes, well, in a few months, we're all gonna get used to somebody new. Beautiful. That's your big brother. It's Kevin. It is. It is. Kevin, don't do that. Don't.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네. 되게 결정적 기회였다고 느껴지는 몇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장면이거든요. 케빈이 질문을 했을 때 에바가 망설이잖아요. 맞아요. Just because you're used to something doesn't mean you like it. You're used to me. 근데 그 망설임으로 인해서 그래 난 널 좋아하지 않아라고 지금 대답을 한 셈이 돼버렸어. 아하. 실리아를 처음 만나자마자 물을 뿌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실리아의 등장으로 에바의 관심과 애정을 진짜 가져가려는 이런 행동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바닥에 쓰러지거나 또 안 하던 침실 바닥에 오모를 남기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Honey, you okay? I'm sorry, Mom. 갑자기 그 엄마한테 사과하는 모습은 정말 저희가 본 적이 없던 맞아요. 모습이어서 아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케빈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에바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픈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 훨씬 이전으로 돌아간 행동을 할 때 그걸 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인 나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갑자기 이제 해서 어른의 또 관심이나 애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반응이 확실히 이제 실리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반응인 건 맞죠.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심, 맞아요. 관심. 이어서 책을 읽어줄 때도 케빈이 엄마 가슴팍에 맞아. 푹 기대는데 적어도 우리가 본 영화 속에서는 케빈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첫 장면. 맞아. 네. 또 하필 그때 읽어준 책이 로비누. 로비누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케빈한테 각인이 됐는지 그 이후로 활과 화살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죠. 그렇죠. 이후로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대 청소년으로 자라는데요. 에바는 케빈에게 함께 미니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Kevin! Maybe take you for dinner. Play around with miniature golf. Okay. Why didn't you bring a coat? You won. 아, 나 저러고 그냥 갈 줄 몰랐어. 숙제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We're going to dinner. I was hungry. So, how's school going? It's going. Next, you can wheedle about whether there isn't some cute little cunt in the front row who's got me itchy. That way you can segue into how it's all up to me, of course, but before bawling the chick in the hallway. 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에바가 케빈에게 미니 골프 제안을 한 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풀어지는 기회였을까 했는데 대단한 착각이었죠. 아 근데 그 끝나자마자 네가 이겼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니, 그럴 거면 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의무감의 시간을 보내는구나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케빈이 수동 공격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말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형태도 있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카톡이나 메시지에 답을 안 하는 것도 수동 공격성의 하나고. 아, 그래서 맞아요. 수동.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고기를 막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금 요기도 아니고 막 맞아. 여보란 듯이. 맞아. 그래서 정작 이제 엄마랑 같이 식당에 가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이랑 밥 먹으러 가기 싫다를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적개심을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와. 교묘하게 드러내는. 교묘하게. 무섭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시선을 강탈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케빈의 옷차림인데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죄다 다 패딩 입고 있는데 혼자. 케빈만 무슨 합성해 놓은 사람처럼 반팔 티셔츠는 목 다 해졌어요. 근데다가 이 사이즈도 누가 봐도 케빈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아이가 저런 옷을 입고 있으면 보통 부모를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에바가 욕먹을 거를 알고 네. 좀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우. 그러니까 본인 발달 연령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네.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퇴행의 한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된 후 케빈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그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동생 실리아가 태어난 직후에 케빈이 아팠던 것도 퇴행적 행동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케빈이 작은 옷을 입는 것도 실리아 때문에 느끼는 위기감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실리아가 받는 만큼의 어떤 애정이나 관심을 좀 자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네. 자, 케빈과 에바의 사이에 동생 실리아가 자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위태위태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실리아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Kevin says I'm stupid and he's right. Don't you worry. You'll find him. And they're eating nuts and berries. Why did you leave the drain stuff out? I didn't. I put it away. Then how did it get out? It was Kevin. Kevin did it. You need to go talk to someone. 배수구 뚫는 액체가 문제가 돼서 실리아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사고를 겪은 것 같습니다. 에바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케빈의 짓이 맞을 것이다. 맥락이 있는데 원래 케빈이 실리아한테 적대감이 있다라는 걸 에바가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특히 또 기니피그 실종 사건이 생겨서 에바가 아이고 케빈이 죽여서 이렇게 해놨구나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실리아가 또 사고를 당하니까 에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케빈을 의심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사건 경위가 나오진 않잖아요. 네.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케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 일부러 안 보여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뭐 정말 에바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정말 케빈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결국 실리아가 저렇게 된 게 에바 탓이라고 프랭클린은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지 그래 이 말을 할 때는 결국 에바가 하는 모든 말은 과장이든 거짓말이든 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랭클린은. 그냥 에바가 나쁜 엄마여서 그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거든요. 자, 어떤 경위로 사고가 일어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고 현장에 케빈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바가 케빈에게 말하죠. 구급차를 불러줘서 고맙다. I wanted to thank you for calling the ambulance. And I was concerned that you might be feeling responsible. No, I don't. I mean, I never said I did. 그렇다면 최소한 동생이 사고를 당한 모습 그리고 막 아픔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직접 케빈이 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작 케빈의 모습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표정에 뭐 동요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과일을 하필이면 그 리치를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씹어먹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감정이 얕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실리아라든지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영화에서 그 에바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Acquired case. 저는 그때 에바가 느낀 감정의 역겨움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에바랑 케빈도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진짜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어느새 케빈의 16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티를 할까 묻는 에바에게 케빈은 바쁠지도 모른다라는 답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얼마 전 대량 구입한 자전거 자물쇠를 챙겨서 학교로 향합니다. 딱 저기 보는 순간 케빈이구나. 어떻게 아휴, 진짜 잔인하다. 사실 자기 친구들이잖아, 한국 친구들. 죄책감이 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이 뭔가 자기가 뭐 성취, 업적 달성을 했다는 듯이 그 당당한 태도. 이게 정말 보기가 힘들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독의 의도가 담긴 독특한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뒷 배경에 깔려있는 사운드, 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치어리더가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 그것도 너무 기괴했어요. 교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2008년에
고시원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발생한 고시원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 정모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젠 필사의 항쟁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항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당하다고. 원인 제공은 니들이 했어. 난 그냥 이렇게 반응할 뿐이야. 그래서 케빈도 지금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식의 음악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범행 도구가 하필 또 활이잖아요. 케빈이 활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에바가 읽어준 로빈 후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한 좋은 기억이지 않을까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 활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게 에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징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혼 얘기를 한 걸 케빈이 들은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You need to go talk to someone. At least custody is a no-brainer. 케빈은 부모가 이혼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심정적으로 버렸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기로 한. 에바의 발목을 좀 영원히 잡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 행동을 하면 언론이 몰려들고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에바의 아이가 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에바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도 케빈이 이제 계산을 하고 한 행동 같고 결국 가족 중에 지금 에바만 살려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고통을 이제 에바 혼자 감내해야 되는데 이 케빈의 결국 궁극적인 타겟은 에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에바는 자신이 타깃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다 말고 막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갔던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리아가 사고를 당할 때도 에바는 바로 그냥 케빈을 의심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과연 에바는 학교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네. 사실은 제가 그 원작 소설 오, 네. 근데 그 원작 소설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네. 원작에 좀 이거를 배우님이 좀 제가 네, 읽어주세요. 나의 엄마로서 비정상적인 냉소에도 한계는 있더군. 케빈의 고등학교에서 악랄한 공격이 일어나 몇몇 학생이 사망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그 아이가 잘 살아있기만을 빌었으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난 우리 아들이 범인일 거란 상상을 하지 않았어. 엄마로서 비정상적인 냉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에바가 일반적인 엄마와는 다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바도 그거를 좀 내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전혀 케빈이 범인일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저 아이가 무사하기만 케빈이 무사하기만을 이제 바라고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모성애 있네, 모성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외부에서 에바가 뭐 좋은 엄마, 나쁜 엄마, 또 모성애가 있는지 없는지 함부로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사건 이후 에바는 온 세상 사람들이 퍼붓는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폐허가 된 일상을 살아내는데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에바는 그날의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You're not going to hear about that on the 6 o'clock news. Because nothing is really happening. And what are all these people watching? Huh?
people like me. I mean, what are all you doing right now but watching me? You don't think they would have changed the channel by now if all I did was get an A in geometry? 자, 그렇게 깔끔했던 에바가 엉망이 된 거실에 널브러져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아, 그 이후에 에바의 삶이 안 봐도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가 딱 느껴지죠. 그 동네 사람들의 비난 이런 거를 그대로 감내를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건으로 인해서 케빈한테 종속당한 혹은 패배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케빈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런데 정작 잘못을 저지른 케빈은 교도소에 수감되고도 아주 당당하기만 합니다. 케빈이 결국 사람들이 TV에서 보려고 하는 건 자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맞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너무 과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그런 상상? 망상?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고 저런 행동과 태도의 기저에는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아니 평소에 얼마나 존재감이 미약하고 관심을 못 받았으면 저런 반사회적 행동을 해서 그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나. 그래도 에바는 사건 이후에 꼬박꼬박 케빈의 면회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I'm almost 18, aren't I? Going to big school making you nervous? 2 years. Plenty of time to think about it. I want you to tell me why. I used to think I knew. Now I'm not so sure.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이라는 듯이 이제는 말해달라. 왜 그랬어라고 묻죠. 저 케빈의 답변이 제 생각에 저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희망이 보이는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확신에 차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직 뭐 뉘우치는 쪽은 전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I used to think I knew. Now I'm not so sure. Time's up. 에바가 케빈을 안아주잖아요. 이 포옹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저 안아주는 장면이 케빈에게 관심을 갖겠다, 연을 끊지 않겠다라는 화해의 시작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보면 그러면서 케빈을 안아주고 나올 때 이렇게 환한 빛이 비치거든요. 네. 지금 케빈이 성인 교도소로 이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거죠.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에바의 책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따뜻한 화해의 결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완벽히 다른 입장에서는 그 성인이 된 케빈으로부터 에바의 완벽한 해방으로 완전 반대로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에바의 기억을 따라 케빈에 대하여를 쭉 돌아봤습니다. 자, 그럼 케빈에 대한 지선의 시선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받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사실. 케빈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 사이코패스는 18살 이후에만 진단해요. 근데 케빈이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6살이나 이제 고지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케빈이 사이코패스여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예요라는 답을 이제 기대하고 사람들이 물 볼 뿐만이 아니고 아 케빈은 원래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사이코패스로 규정 짓고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케빈이 저런 끔찍한 범죄자가 된 게 그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프랭클린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방임적인 그 역할이라든지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나 갈등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 미디어에서 마치 범죄자를 굉장히 좀 영웅시해서 보여주는 문화적인 특성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원제가 We need to talk about 케빈. 우리는 케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렇게 다양한 복합적인 거를 함께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 자, 지선 시네마인드 시즌 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즌은 또 어떤 상영작으로 돌아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늘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희는 늘 행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